성공한 사람, 경지에 올라간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를까?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천박해지고 언어가 가난해지면 내 생각도 가난해지더라고요.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오늘 언어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언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도대체 성공한 사람, 경지에 올라간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은 뭐가 다를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언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 바깥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는 말과 그 다음에 글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말과 글의 그 중심에 있는 핵심 매개체가 뭐냐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생각에다 어떤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임팩트 있게 미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언어는요, 생각의 옷이기도 하지만요, 생각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감옥.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언어의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못하게 막는 장본인도 또 언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성공은 돈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성공을 다르게 규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게 저는 또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했거든요. 그때 모든 언어는 다 자연의 언어였는데 제가 또 공고 가서 용접을 하다가 또 용접 언어로 바뀌고 또 고시 공부하는 또 법률 용어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의 공부를 하면서 제 온몸의 언어가 다 인문사회과학적 언어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에 담겨있는 생각과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언어는 또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요, 고맥락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맥락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너 손 씻었니? 그러면 이게 더러운 손을 씻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너 잘못된 일, 뭐 나쁜 일 이런 거 그만하기로 결정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언어는 시간과 장소,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저는 또 언어는 카멜레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도대체 언어가 도대체 뭐길래 한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천박해 보이기도 할까? 왜 우리는 언어를 디자인해야 될까? 도대체 그러면 언어를 레벨업 시켜서 나의 인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디자인해야 될까? 뭐 이런 궁금증,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래 타면은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고 하죠.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듯이 우리도 언어를 사용하면은 언어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 끼워야 되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사용하는 언어를 언제 바꾸는지 별로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내가 썼던 언어를 계속 그대로 쓰고 있으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천박해지고 언어가 가난해지면 내 생각도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더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정의하는 언어가 안 바뀌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면 더불어서 인생도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꼬인 거를 풀어내려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 사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꼬인다. 자,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얘기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나는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색다른 자극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겠죠. 그것도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늘 우리가 틀에 박힌 방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틀에 박힌 방식으로 생활하다는 것의 근본적인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직장에서 쓰는 언어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사할 때는 매너 있게 입사를 했는데 한 2, 3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을 참고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틀에 박히기 시작하고, 틀에 박히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심장이 떨리지 않고 자꾸 다리가 떨리면서 출근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 이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닐까요? 피가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라는 증세가 오면 몸이 딱 반응을 해서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너증에 걸려 있는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못 알아챌까요? 제가 보기에 못 알아차린다는 것이 비너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고 당하면 사고가 바뀐다. 이해가 가시나요? 앞에 있는 사고는 고통사고인 거고요. 뒤에 있는 사고는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우리말의 언어가 거의 또 한자어거든요. 한자어를 모를 때 우리는 심각한 또 비너증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언어의 의미의 차이점을 잘 모를 때 또 비너증에 걸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 막 중얼중얼 거리거든요.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몽둥이는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몽둥이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개념적 차이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념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접촉 부위만을 궁둥이라고 하고요. 의자에 닿지 않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무의식중에 내뱉고 쓰고 있는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모르는 것도 저는 비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터울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터울. 우리 집사람과 나는 2살 터울이야. 이걸 잘 쓴 말일까요? 못 쓴 말일까요? 여러분, 터울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형제 자매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예비 신랑은 금융권의 재원이야. 재원.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은 반드시 여자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처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재원이다 그러면 그 부인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표현할 때 한 3단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하수는 짜다, 시다 이렇게 오감각어로 표현하는 거고요. 약간 중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맛이 조금 뭐 와인 맛처럼 이렇게 달콤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고수점에 가면요, 달보드레하다. 달보드레하다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달콤한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달콤한 거. 뭐 엇구수하다. 구수하다는 들어봤는데 엇구수하다 처음 들어보셨죠? 매움하다. 매운데 약간 애매하게 매운 거. 이런 게 다 우리나라 말인데, 참고로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 단어가요 무려 280가지나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된장찌개 먹고 죽인다, 설렁탕 먹고 죽인다, 다 죽인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단순해지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맛도 단순해지고 인생도 천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기만의 언어, 주체적인 언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차이거든요.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은유법을 썼거든요. 숙고는 손전등이지만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이다. 또 예를 들면 사건과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 그러면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한 거잖아요. 제가 아주 쉽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사고는 내가 집 기르는 반려견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지만, 오늘 내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개를 물면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남이 만든 단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프로들은 이 세상에 평범하게 쓰고 있는 단어들도 자기 방식으로 재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생각을 남과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든 자기만의 언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 전문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 전문가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를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그 전문성과 전문성을 융합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가 사이 전문가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탄생한 거냐?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의식에 처했을 때 이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런데 문제의식이 잘 설명이 안 될 때 어떤 언어를 쓰면 내 고민, 내 이 독특한 생각을 남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전문가 앞에 사이자를 붙여보자. 그래서 사이 전문가를 만드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문가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거든요. 자, 그럼 이런 전문가의 폐해나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국리에 국리를 거듭해서 만든 전문가가 바로 사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이 전문가를 검색하면 온통 유형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만이 만든 전문가, 사이 전문가, 이게 바로 주체적인 언어인 거고 자기만의 언어인 거고, 이때부터 저는 전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일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서 같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저분한테 좀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배움의 포인트, 지적 자극, 이런 것들을 줄 때 거기에 강력한 또 매개체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꼰대의 언어와 리더의 언어의 차이인데요. 꼰대는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잖아요. 꼰대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특징이 있어요. 가방형 언어를 씁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건 됐고 너 나한테 맞춰,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꼰대는 주로 바깥에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그래도 나한테 맞춰, 가방에 들어가려면 이 사이즈를 맞춰서 가방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의 언어는요, 보자기형 언어를 쓰거든요. 리더는 타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타자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그래서 항상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이제 리더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꼰대는요, 주로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면 단점을 지적하고 꼬투리 잡고, 그죠? 막 지금 장점을 칭찬하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만나면 야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야단치고 지적하는데, 리더는 단점 지적하는 건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칭찬, 긍정의 언어,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는 실패하면 완전히 실격자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실패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실력은 실패를 통해서 향상되거든요. 근데 리더는 실패를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생각을 합니다. 꼰대는 실패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데 반해서 리더는 실패를 디딤돌로, 이 실패를 빗대어 가지고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책을 가장 안 읽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문해력이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걸 저는 놀랍게 느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할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안 보고.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바로 뭐냐면 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런 개념이 나오면 메모를 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만났던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의 두께라는 개념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시간과 두께는 평범한 단어인데 그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껍게 보냈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얄팍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카이로스 그러면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간에다가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간의 두께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난생 처음 만난 개념을 만나거나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거나 이럴 때 메모를 해놓고 나도 한번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특히 인문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 고전에 보면 낯선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 차연, 이런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라는 영어 디퍼런스는 들어봤는데 차연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차이하고 뭐가 다르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차이는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 놓고 내일 다시 그 차이를 생각해보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라는 철학자도 차이로 설명이 안 되는 단어가 계속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차이를 설명하지? 그러다가 디퍼런스로 설명이 안 되니까 디페랑스, ENC를 ANC로 바꿔서 디페랑스라는 차연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메모해서 차연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그 철학자의 문제의식이 뭐고 이것이 담고 있는 차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공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개념, 어휘력은 급속도로 저는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그냥 침만 흘리지 마시고 메모를 한 다음에 저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반추해보고 저 유영만 교수가 쓰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 뭔지, 주로 쓰는 키워드가 뭔지를 딱 메모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는 거하고 텍스트를 내가 해독해서 해석하는 거하고는 이 뇌 구조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와 관련된 어떤 참고 도서가 나오거나 더 찾아서 공부해야 될 심화학습 자료가 나오면 보고 끝나지 마시고 거기 가서 그거 찾아보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이럴 때 저는 어휘력이 좀 늘어나고 비너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임인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래퍼가 되라 그래서 작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 아무튼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경력이 되잖아요. 그죠? 제 강의 제목이에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단어에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자를 조합해 보세요. 채인지 이렇게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요. 이 한자만 잘 조합해도 우리의 사고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라임을 맞춰보는 거예요. 라임. 경으로 끝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현미경, 자세히 보는 것. 망원경, 멀리 보는 것. 투시경, 안 보이는 거 보는 것. 안을 들여다보는 것. 내시경. 변화무쌍함을 보는 것, 만화경. 이 5가지 경을 만들어 가지고 작가가 갖춰야 될 5가지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경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등지면 악연, 등대면 인연, 그리고 물건을 훔치면 범인, 마음을 훔치면 연인. 그럼 사람들 뭐 박수 쏟아지고 벌써 감동하고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심장해진다. 짤막한 단어인데 임팩트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든다.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침은 그만 맞으시고, 마주침을 맞으시면 깨우침이 생기고, 가루침, 이웃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방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은 시행착오,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방황을 해봐야 그 속에서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방 시리즈를 개발했어요. 방탕을 해보면 방랑을 할 수 있고, 방랑을 해보면 방황을 할 수 있고요. 방황을 해본 사람만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서,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직시켜주는 이제 수도 전기 공고에 가서 용접을 하다가 제가 원하던 학교가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냥 졸업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어디 나가서 먹을 데도 없고 재워줄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 졸업 후에 취업을 했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우연히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제가 이제 인생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 책은 저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거든요. 한양대학교 고시 공부하려고 갔는데 법학과가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제가 80년대 초에 입학을 했거든요.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또 미달이었었어요. 신설학과라서. 그런데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고. 어떻게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고시 공부가 재미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달밤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렸는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결단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 엄청난 터닝 포인트 덕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죠. 아주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까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자연에서 놀았잖아요. 시골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마시고 방탕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평택에 가서 유흥가에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정말 엄청난 방황 끝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곡선의 물음표를 갖고 방황을 해야 직선의 느낌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곡선의 물음표라는 걸 갖고 방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직선의 느낌표를 찾으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인생을 빠르게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학은 어느 대학에 갈지는 책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행복한 일, 진로는 내가 해봐야 내 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몸으로 해보고 도전해보고 겪어봐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를 머리로 알 수 없고 몸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인생의 금원처럼 믿고 있는데, 그걸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요, 제 갈비뼈 양쪽에 5개, 왁 7개 부러지고 팔뼈, 목 이렇게 안 돌아갔었는데, 제가 매일 30년 이상 운동을 해서 그런지 빨리 회복돼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 6박 7일 동안 울트라 마라톤을 뛰러 갔거든요. 저는 거기 왜 갔냐면 궁극적으로 인생 전반전을 살았으니까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디지털리 접속이 안 되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가서 왜 인생이 사막인지 사막한테 물어보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6박 7일 250km 뛰다가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레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스를 포기한 덕분에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이에요.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고 몸으로 한계에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된 게 저는 사하라 사막이었었고요. 제가 2015년도에는 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거든요. 올라가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밤 11시에 4,700고지에서 8시간 사투를 벌려서 5,800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끝이 안 나오고 물은 떨어지고 체온은 낮아지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앞문과 뒷문만 찾는데 옆에도 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투 끝에 사하라 사막은 완주에 실패했지만 킬리만자로는 5,800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 갑자기 이런 시가 생각이 났어요. 고은 선생님 시 중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짤막한 시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가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인생의 소중한 행운을 다 놓치고 짓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힘 빼고 보니까 주변에 행복이 널려있다, 뭐 이런 시거든요. 근데 그 시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밤 11시에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졸려 죽겠는 거야.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래서 제가 고은 시인님 만나면 꼭 여쭤보려고, 혹시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농담이고요. 뭐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나 인생의 통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렇게 몸으로 겪어보면 저게 잘못된 신념일 수 있구나, 저런 거는 신념이 아니라 통념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됐고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그걸 거꾸로 해야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든다. 딴 생각을 한다면 나가서 딴짓 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체험의 깊이와 넓이를,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갔는지, 체험의 깊이를 얼마나 심화시켰는지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사하라 사막 700만 원짜리 샀잖아요. 킬리만자로 500만 원. 이 돈 투자하면 그만큼 내가 몸으로 겪었던 색다른 깨우침이 마주침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은 그만 맞으시고 마주침을 맞으시면 깨우침이 생기고 가루침, 뉘우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경험을, 재미난 경험을 했어도 내가 겪었던 경험을 어제와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그 경험은 몸에서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고 썩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할 것이냐, 이때 뭐가 필요할 거냐면 언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요,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개념이 어제와 다르게 계속 바뀌어야 개념과 체험이 융복합돼서 어제와 다른 창조적인 표현이, 글이, 말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바꾸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 교수지만, 대학 교수를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야성인이라고 그러나요?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인의 공통점은 죄송하지만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성인이지만 자꾸 밖에 나가서 자극을 받아서 지성이 길들여지기 전에 재미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발이 3개 있다고 합니다. 말발이 필요하고요. 말 잘한다는 얘기는 뭐 달콤한 말 그런 거 잘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글인데 어떤 사람은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발과 글발 두 가지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또 발은 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발이를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오리발을 내미셔도 되는 거예요. 결국 글을 쓴다는 건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은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삶을 능가하는 글을 쓸 수 없고요, 내 삶을 능가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니체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니체의 삶이 안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법을 배울 게 아니라 니체 책을 읽으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체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니체 책이 읽히거든요. 내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을 바꾸지 않은 것만큼 내 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글을, 감동적인 글을 쓰려면 인생이 일단 파란만장해야 돼요.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조금 글이 먹히는 이유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술도 많이 마시고 방탕 생활도 해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의 깊이, 넓이가 제가 글 쓸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글을 잘 쓰는 방법, 테크닉으로 자꾸 어프로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와 다르게 조금 다른 삶을 사시고 어제와 다르게 올바른 삶을 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삶, 이런 삶이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사라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녹음을 해도 좋고 메모장 디지털로 하셔도 좋고 저처럼 아날로그처럼 메모장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해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모든 순간, 똑같이 하루를 살았는데 누군가는 그 경험하는 순간에 어떤 인사이트가 떠오르면 그걸 붙잡아 가지고 메모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던 순간의 흔적으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메모장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험이 쌓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찍는 거예요. 사진으로. 거기다 짤막하게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지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지에 관한 것만 또 메모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계단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딱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일상에는 아이디어의 천국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사진 찍고 메모하시고 기록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 경험을 반추하면서 글을 쓸 때 그런 글들을 이렇게 자꾸 붙여서 연결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다 타츠루라는 작가가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를 깜깜한 밤에서 라면을 먹는 거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빛이 환한 데서 라면을 먹는 거하고 깜깜한 밤에서 라면을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밝은 데서 먹을 때는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저기에 계란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가 몇 쪽 남았는지, 이게 맛있으면 아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량을 조절해 가면서 라면을 먹는데, 깜깜한 데서 라면을 먹을 때는 뭐가 남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먹었는지 알 길이 없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읽는 것은 바로 깜깜한 밤에서 라면을 먹는 것처럼 몸에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종이책으로 읽은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하고 디지털 텍스트로 책을 읽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이책을 읽은 사람들이 디지털 텍스트를 읽은 사람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신문을 읽는 거하고요, 디지털에 가서 전자신문을 읽는 거하고, 전자신문을 읽으려면 들어가면 내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뭐가 또 광고가 거기 눌러보면 딴 데로 또 빠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앞에 읽었다가 바로 뒤에 가서 앞에 읽었던 것과 뒤에 칼럼을 비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이는, 그죠? 디지털은 클릭해서 또 앞에 이게 없어지잖아요. 뒤에 거 클릭하면. 이런 어떤 입체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디지털과 종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구글은 산만함을 파는 회사라는 거예요. 디지털 텍스트를 펴놓고요, 한 10분씩 사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페이지 펴놓고, 이거는 디지털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이건 빨리 넘겨야 이 페이지 뷰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이걸 펴놓고 한 10분간 20분씩 사색하고 있으면 이건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 몰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매개체가 인터넷이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종이책은 얼마든지 사색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메모도 해오고, 손은 또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몸에 각인되면서 더더욱 강력한 뇌세포를 자극하는, 아마 그런 기억력에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이런 게 안 나왔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책도 찾고, 그죠? 찾았는데 또 누가 빌려가가지고 또 화도 나고 또 며칠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궁금하면 딱 두드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기다리고, 그 사이에 뭔가
의미를 반추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로 검색 엔진 나가서 물어보고 또 친구한테 카톡 보내고, 카톡 답 없으면 또 막 또 야단치고, 그죠? 카톡, 메신저, 이메일 오버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카톡 왔어 그러면 또 팝콘 브레인처럼 뇌가 팍 튀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커터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15분 이상 몰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15분 몰입하면요, 제가 보기에 대단한 몰입 능력입니다. 최근의 정보를 보면 직장인은 매 3분마다 딴짓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몰입해서 뇌가 15분 이상 집중해서 뭔가에 그 사색을 하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잉태의 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휴대폰은 냉동실에 집어넣으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면서 자연과 접촉하고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짐이 무거워져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연초에 운동하기로 했는데 또 뭐 눈이 오니까 내일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일부터 할 때는 또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하고, 이렇게 생각 핑계 대지 마시고 운동하기로 결심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운동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가서 뛰어보시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날 뛰는 마라톤 클럽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거창한 시작보다는 작은 시작, 작은 시작의 진지한 누적, 반복이 반전을 일으키고 작은 시작의 축적이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끼잖아요. 그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시작하시고, 시작이 잘 안 되면 시작한 것만큼 하시고, 안 되는 거는 그 수정해가지고 내일 조금 더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만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은 언어와 사람과 삶은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나의 언어를 어떻게 레벨업 시키라는 거야? 원격을 높여서 인격을 높이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언어 디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언어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말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붙이겠죠. 커피 머신이 고장난 관계로 당분간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언어 디자인 이렇게 바꿨어요. 커피가 그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과로로 잠시 일주일간 병원에 다녀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드라이하게 고장났다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를 실시했어요.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 4.5일제 전격 실시.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데, 그래서 경영회의를 통해서 언어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다시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도인데 드라이하게 4.5일 전격 실시가 거의 엔지니어들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를 하나 싹 빼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저는 언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러면 나의 언어를 어떻게 레벨업 시키라는 거야? 원격을 높여서 인격을 높이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언어를 남들이 써놓은 정의, 국어사전에 예를 들면 신념, 사랑, 열정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거를 나의 언어로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언어 사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념 사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참고로 통상관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으로 다시 바꿔쓰기 연습을 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국회의원,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의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보면 항의를 하겠지만 예외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뭐라고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를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의를 내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나의 언어로 다시 리프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요, 저자가 쓰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책에서 신념을, 열정을, 사랑을 어떤 단어로 썼는지, 의미로, 그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 내가 생각하는 열정, 이런 게 뭔지를 나의 언어로 다시 정의할 때, 이때 자기만의 언어, 주체적인 언어로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전은요, 관점 사전인데요. 관점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내가 겪어본 체험, 경험에 비추어서 쓰는 거예요. 새 얼간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교수가. 난초라는 주인공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겪어본 경험에 비추어서 기계라는 정의를 아주 쉽게 막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교수님이 그래, 너 그따위로 정의를 내려면 예술단의 상대가라고. 그래서 옆에 너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책에 있는 정의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외워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겪어본 신념이나 체험에 비춰가지고 그걸 재정의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향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조향사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조향사의 관점을 바꿔가지고 업을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는 공기 중에 입자, 고객한테 딱 맞는 입자로 향기를 만들어가지고 조합해서 작곡해주는, 자기는 향기 작곡가라는 거예요. 조향사라고 하는 이렇게 드라이한 말보다 향기 작곡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색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그때부터 사고가 바뀌고 일상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 사전의 위력은 똑같은 현상인데, 일인데 어떤 관점으로 그걸 재정의하는지에 따라서 180도 다른 사고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언어를 레벨업 시키는 굉장히 소중한 사전은 저는 연상사전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와 관련돼서 순식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막걸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사람들 막걸리 언제 땡겨요? 그러면 비 오는 날 땡긴다. 막걸리 옆에 안주는 뭘 드십니까? 그러면 파전을 든대. 막걸리는 주로 어디 갔다 오다 마십니까? 그러면 등산 갔다 오다 마신대.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연상세계가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온 걸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소통이 확 금방금방 되죠. 그런데 저는 막걸리 그러면 새벽이 연상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걸리를 비 오는 날 마시는 게 재미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빈속에 3병을 마시고 취해서 출근을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 그러면 새벽이 떠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단어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떠올리면 경험했던 게 파뜩 떠오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연상세계가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MZ세대와 아날로그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소통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와 관련된 체험의 깊이와 넓이를 가급적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면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세계는 단어와 관련된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그러면 틀에 박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막걸리를 틀에 박힌 방식으로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계 최초로 막걸리를 새벽과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 막걸리를 새벽에 마셔봤잖아요. 막걸리 새벽에 마셔본 사람 전 세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독보적인 이유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단어와 관련된 체험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연상사전의 위력입니다. 네 번째, 감성사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의 마음,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쓰는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사전은 정말 논리적으로 머리로 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거기도 가슴이 들어가지만, 이 감성사전이야말로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사랑할 때 생기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안도현 시인이 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간장게장이 탄생하는 과정을 안도현 시인이 꽃게 입장이 돼가지고 꽃게의 아픔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그 시를 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꽃게가 간장 속에 푹 담기니까 알들한테 엄마가 걔가 유언을 남긴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감성사전은 철저하게 측은지심,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특히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생명체 있는 걸로 생각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성사전은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면 그 아픔을 연상시키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쓰는 사전이 감성사전입니다. 이런 사전만 계속 써도 여러분의 감수성은 폭발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전은 은유사전입니다. 자, 은유사전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PD님은 결혼하셨죠? 네,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까도 까도 새로우니까.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유사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해봤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양파 까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경험을 했거나 양파 까서 눈물이 나봤거나. 자, 그러면 결혼은 추상명사죠. 양파는 보통명사.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두 가지를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닮지 않았는데 갖다 붙여놓고 추상명사와 보통명사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전, 이게 은유사전입니다. 은유는 우리의 사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엄청난 사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원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거. 여러분, 어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의 어원, 그 용기라는 단어 커리지의 어원이 하트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온 이유도 머리로 계산하면 못 갑니다. 사하라 사막, 참가비 300만 원, 왕복 항공은 700만 원, 돈이 너무 많아. 계산이 시작되면 안 가요. 그 다음에 40도 죽는데, 사람들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못 가니까 가슴으로 느낌이 왔어요. 심장이 뛰어. 그때 카드를 긁는 거예요. 심장이 뛸 때 머리로 올라가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하는 게 용기라는 어원이 하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트를 떼보세요. 그러면 히아트가 되잖아요. 그분이 주신 예술품이 하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원은요, 또 한자를 찾아보세요. 한자. 생각사자를 찾아보면요, 위에 밭전자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밭전자는 밭이 아니고요, 인간의 여기 숨골을 뜻하는 뒤통수 밑에 이성을 뜻하는 게 밭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마음 심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머리와 가슴이 붙어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는 건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각은 가슴으로 하나요, 머리로 하나요? 머리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자의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진짜 생각은 가슴이 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잖아요. 이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어원사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사전이 있습니다. 가치사전은 뭐냐면요, 제 거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5가지 있거든요. 첫째, 열정. 둘째, 혁신. 도전. 행복. 신뢰. 이런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의사결정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판단을 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걸어 들어오는 폼과 앉아서 말하는 자세가 열정적이면 합격, 눈이 동태 눈이면 불합격. 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이 5가지 키워드예요. 제가 뭐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때 그 중심에서 나침판처럼 북두칠성처럼 방향을 결정해주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단어들이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3개, 5개만 뽑으세요. 정말 나답게, 남다르게가 아니라 나답게 살는 방법은 내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 키워드 5가지, 3가지 선정한 다음에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스토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시고 책을 쓰시고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설파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5가지 키워드대로 바뀌는 건데, 그 중심에 핵심 가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사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만 바꾼다고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은 언어와 사람과 삶은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려면 또 삶을 바꿔야 되고, 삶은 바꿨는데 또 언어가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2개의 대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2개의 대학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언어가 한탄, 주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이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몸을 던져가지고 감탄이야. 일상이 다 감동적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네, 대단하다. 아직도 눈이 떠지네, 대단하네. 아직도 숟가락이 들리네. 모든 게 다 감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대학교를 그만두시고 드리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감탄의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ust as surprised as you.